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108회차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은 회계 정책이랑 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문제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 출제되거든요. 자, 일단 회계 정책이랑 추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명부터 드릴게요. 자, 우선 회계 정책은 방법을 변경하는 거예요. 방법 변경. 예를 들어 1기랑 2기랑 제가 선입선출법으로 회계 처리했고요. 3기부터는 후입선출법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경우를 정책 변경이라고 합니다. 정책 변경일 때는 3기부터 후입선출법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전기에 있던 거를 모두 후입선출법으로 같이 바꾸셔야 돼요. 이 방법을 소급법이라고 합니다. 소급해서 모두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의 변경을 할 때에는 이전 기수의 회계 처리하셨던 거를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일이 조금 더 많이 커지겠죠. 두 번째는 추정의 변경인데요. 얘는 말 그대로 추정치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자, X1기 때, 우리 1기 때 대손율을 1%로 설정을 했습니다. 2기도 마찬가지. 근데 3기부터는 2%로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전진법으로 고치시면 되고, 전진법은 단기부터 쭉 고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정책의 변경은 방법의 변경이고, 전에 있던 거를 다 고치셔야 되고, 추정의 변경은 추정치 변경이고 단기부터 쭉 고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정책 변경이랑 추정 변경이랑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정책 변경부터 하시고 두 번째로 추정 변경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책의 변경으로 봐야 될지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될지 조금 헷갈린다, 애매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선입선출법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후입선출법으로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지만 변경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회계 기준이 바뀌었다. 회계 기준이 바뀌었으면 저희도 같이 따라가야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면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여러 회사가 합병을 했다. A 회사와 B 회사가 합쳤다. 그러면 두 개의 회사의 회계 기준이 달랐겠죠?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할 거예요. 또는 새로운 회사를 인수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회계 기준을 변경할 수 있고, 또는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한 경우에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안 되는 거, 정당한 이유가 아닌 게 있어요.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회계 정책을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잘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 학생분들이 회계 정책이랑 회계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세법 변경이니까 그냥 봤을 때는 법이 변경되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바꾸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정당한 사유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세법이 변경돼서 회계를 바꾼다. 이거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숙지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추정 변경의 효과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자, 추정 변경은 전진법이었죠. 단기부터 쭉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자,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자, 2번 아니죠, 여러분? 회계 정책은 소급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소급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3번 동일한 회계 추정을 적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고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이거 맞는 문장이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회계 정책을 사용하면, 동일한 회계 정책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고 유용성이 향상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회계 처리하다가 후입하다가 평균법 하다가 이동평균법 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기준이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회계 기준을 한번 정했다. 그러면 그 회계 기준으로 쭉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2번 주식 배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주식 배당도 자주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말 문제, 이론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지만 분계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주식을 배당하는 입장부터 한번 볼게요. 주식 배당. 주식을 배당하는 입장. 자, 일단은 주식을 배당하기로 결의한 날짜가 있습니다. 결의는 주주총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이 정도의 이익을 냈고 얼마 정도 이윤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날이에요. 결의일에는 일단 2월 이익 잉여금에서 돈이 빠집니다. 돈이 빠지고 그 다음 주식 발행을 하겠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요, 말 그대로 주식 배당금을 아직까진 교부를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주주끼리 모여서 회의한 날, 그날 바로 결정하고 배당까지 실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배당을 실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만약에 현금으로 배당을 했다 그러면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 조정 쪽에 있고요. 미지급 배당금은 부채입니다. 자, 이렇게 잡아놨다가 실제로 배당을 지급. 자, 그러면 저희가 미교부한 거 이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감소시켜 주시면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적고 미지급 배당금 적어서 감소시켜 주시고, 그 다음 주식으로 배당을 하면 자본금 적어주시고, 그 다음 현금 배당은 현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하겠죠. 자, 이렇게 결의일이랑 지급일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 발행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다. 저희는 주식 배당에 대해서 봐야겠죠. 우리 아까 회계 처리한 거에서 2월 이익잉여금은 자본 감소고요. 그 다음 지급할 때는 자본이 다시 증가를 합니다. 그럼 자본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를 하니까 우리 회사의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죠.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수 및 단가만 조정한다. 여기에서 주주 입장은요, 배당을 수령하는 사람 입장이에요. 자, 주식 배당을 수령할 때에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요. 그냥 수량이랑 단가만 새로 계산을 하시고 주석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주식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결의일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자, 결의일에 제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적었죠.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도 해요. 두 개 같은 계정 과목이다 생각해 주시고요. 실제로 회계 처리하실 때에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맞죠? 3번 주식의 주당 액면가액이 증가한다. 자, 우리가 대변에 자본금으로 적었죠. 그래서 액면 금액으로 적어주는데, 자, 근데 주당이면은 한 주당 액면가액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련이 없죠. 4번 주식 발행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4번도 맞죠? 자본금 증가시켰죠. 자, 그래서 주식을 배당하는 입장에서 결의일과 지급일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배당을 수령하는 입장입니다. 자, 현금으로 배당을 받았다. 그러면 현금 들어오겠죠? 그런 다음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 증가로 잡아주시고요. 만약에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회계 처리하지 않고 수량은 늘어났겠죠. 수량 단가만 새로 계산을 해서 주석에다가 기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주식을 배당하는 입장이면 결의일과 실제로 지급하는 날짜 두 가지 잘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배당을 받는 사람, 수령하는 입장에서 현금 배당이랑 주식 배당이랑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도요,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죠. 사실 이 문제는 세무보다는 회계 1급에 더 자주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비용의 인식이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묻는 거는 비용 회계 처리하는 게 직접 대응이 있고 합리적인 기간 배분이 있고 단기의 즉시 인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우선은 비용 인식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직접 대응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직접 대응은 대표적인 게 매출 원가입니다. 자, 우리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그죠? 자, 그럼 매출 원가가 매출액에 바로 직접적으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직접 대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품을 80만 원에 떼와서 1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수익은 100만 원이고 상품 구입한 금액은 매출 원가죠. 그러면 이익은 20만 원 남는다. 이렇게 직접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합리적으로 기간을 배분하겠다. 기간 배분. 자, 기간 배분은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비. 자, 예를 들어 제가 차를 5천만 원 주고 샀고요. 5년 동안 탈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5천만 원 나누기 5년 해서 1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씩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게 감가상각이죠. 자, 그래서 5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배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 자, 얘는 그냥 발생하자마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접대비도 있고요.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뭐 복리후생비 이러한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용은 단기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 광고비로 7월 1일 날 100만 원 지불했다. 그러면 7월 1일 광고 선전비 100만 원 발생하자마자 즉시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고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다른 하나는 1번이겠죠. 기간 배분이고 나머지는 단기 비용 즉시 인식입니다. 4번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자, 재무상태표에는요, 자산, 부채, 자본 들어가 있고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들어가 있죠.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5가지 계정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장기 채무를 유동성 대체하지 않은 경우. 자, 1번은요. 12월 31일 날 차변의 장기 차입금 비유동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유동부채를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 부채 감소하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 부채 증가하죠.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 영향이 있나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죠. 얘는 재무상태표에도 아무런 영향을 못 미쳐요. 당연히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자, 2번 매출 할인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매출 할인으로 했어야 됐는데 얘를 잘못 처리했다라는 거고요. 매출 할인은 매출을 차감시키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차감시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에서 빠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수익에서 빠지는 거고 얘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얘도 비용 쪽이잖아요. 수익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재무상태표에도 당연히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장기성 매출채권을 매출채권으로 분류한 경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성 매출채권은 어디로 들어가요? 비유동 자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를 안 하고 매출채권으로 처리했대요. 매출채권은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이 증가.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한 경우, 많이 처리한 경우.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원래는 10만 원 해야 되는데 100만 원으로 했다라고 인식해 주시면 돼요. 그럼 비용은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는 저희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셔야 되죠. 얘들은 세트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도 10만 원으로 해야 될 것을 100만 원으로 처리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자산을 차감시키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 차감을 10만 원 할 것을 100만 원 했죠. 그러면 자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 비용이 증가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이 감소합니다. 그럼 재무상태표에도 영향을 미치고 손익계산서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는요, 사실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학생분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많이 헷갈릴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4번도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5번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상품. 자, 일단은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 나오면은 내가 판매자 입장인지 구매자 입장인지도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그럼 저희 입장은 매입자 입장이죠. 그죠? 매입자 입장에서 봐주셔야 돼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배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올리는 순간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바다 위에 운송 중이겠죠? 자, 따라서 선적을 했기 때문에 매입자 겁니다. 그러면 얘는 우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 자, 우리가 판매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판매자 입장인 겁니다.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을 해야 판매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아직까지 바다 위에 떠 있죠? 그러면 판매된 게 아니죠. 아직까지는 판매자 거예요. 자,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자, 담보는 소유권 이전이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제 거죠? 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상태로 판매한 상품. 자,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판매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판매자 입장인데 판매를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닌 거죠. 구매자 건 거죠. 그래서 마지막 거 빼고 3개를 다 합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겠죠. 자,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반품은 2가지 경우가 있어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또는 추정 불가능하다.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자, 우리 온라인에서 물건이나 옷 같은 거 많이 사시죠? 특히 옷은 입어보고 사이즈가 안 맞거나 핏이 이상하거나 색깔이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반품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쇼핑몰 입장에서는 반품이 들어올 것을 또 대비를 해서 수익으로 잡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의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에 내가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판매한 순간 그냥 바로 판매된 걸로 봐요. 자, 근데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불가능하다. 언제 얼만큼 반품이 들어올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가 고객한테 물건을 보냈어도 내 손을 떠났어도 바로 판매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반품 기한이 종료되거나 또는 구매자가 인수를 확정시키거나 라고 했을 때에만 판매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2주가 지난다거나 아니면 우리 인터넷에서 물건 구입하시면 구매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라고 팝업창 뜨잖아요. 그래서 구매자가 확인을 해주셔야 판매자 입장에서는 빨리 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고 판매 대금을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6번은 제조부서에서 사용하는 감가상각비를 판매부서로 회계 처리할 경우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얘는 제조부서기 때문에 제품 매출 원가로 들어가요. 결국에는 제품 매출 원가. 그 다음 판매부서의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로 들어갑니다. 판관비.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어떤 게 오죠, 여러분? 매출액 들어오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들어오죠. 그리고 판관비를 빼면은 영업이익. 자, 여기에다가 영업이랑 관계없는 영업 외 손익.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빼면, 옆에다가 좀 적을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빼면은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자, 이게 손익계산서의 구조인데요. 원래는 제조부서의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해야 됐대요. 그러면 매출 원가 쪽으로 70만 원을 처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얘를 하지 않고 빵원으로 넣고 판관비 쪽으로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원래는 매출 원가에 70만 원이 들어가고 판관비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여기다가 넣지 않고 판관비에다가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매출 총이익은 금액이 어떻게 돼요? 원가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이익은 반대로 증가하겠죠, 여러분?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익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과대가 되어야 돼요. 과대. 그 다음 매출 원가는 과소됐죠? 70만 원에서 빵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소. 영업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기존에 잘 해도 70이고, 그죠? 잘 해도 70이고, 못 해도 70이죠.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고요. 밑에 있는 거,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도 변화 없고 단기 순이익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을 잘못 넣었다라는 뜻이지 비용 전체 총액은 70만 원으로 동의를 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옳은 걸 찾아주시면 1번이죠. 매출 원가가 과소된다. 2번은 오히려 커지겠죠. 과대된다. 나머지 애들은 변화가 없다라고 봐주셔야겠습니다. 6번은 풀기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이런 거는 꼭 풀어주셔야 되죠. 자, 가공원가는 뭐냐면 가공원가, 자,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두 개를 합친 걸 가공 원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참고로 기초 원가도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기초 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입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도 들어가고 가공 원가에도 들어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직접 노무비는 바로 들어가 있죠. 직접 노무 원가 20만 원 바로 넣어 주시고, 제조 간접비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제조 간접비는요,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월세 내는 거 있죠? 걔들은 고정비잖아요. 그죠? 내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고정비라고 하죠. 월세 같은 것들은 고정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 변동비는 내가 사용한 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전기세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고정은 50만 원 들어가 있죠. 그럼 50만 원 더해 주시고, 변동원가. 자, 변동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의 3배이다. 20만 원이었죠.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죠. 8번 자주 나오는 거예요. 요거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 원가 행태. 원가 행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변동비, 두 번째 고정비, 세 번째는 준변동비, 네 번째는 준고정비, 이렇게 있어요. 자, 일단은 변동비는요, 재료비가 대표적인 거예요. 직접 재료비. 그래프로 그려보면 저희의 조업도, 생산량에 따라서 재료비가 증가하는 형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재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이 사와야겠죠.
많이 살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재료비도 증가하는 형태를 변동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적으로 쭉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비는요. 대표적인 게 월세예요. 임차료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우리가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월세를 많이 내야 되나요? 아니죠. 그 건물주랑 계약서 쓸 때 정해지는 금액이에요. 따라서 생산량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일정하게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고정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준 변동비는요. 고정비도 들어가 있고 변동비도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동하는 형태로 그립니다. 자, 예를 들어 택시비다. 우리 택시는 타자마자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기본 요금이 있죠. 요즘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한 3,300원? 기본 요금 들어간다. 그러면 키로수, 거리에 상관없이 일단은 3,300원은 기본적으로 내주시고 그 기본 요금 키로수를 초과를 하면 내가 거리에 따라서 점점점 요금이 불어나는 형태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고정이고 초과하면 내가 더 많이 내야 되는 형태의 변동비.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다라고 해서 얘는 별명으로 혼합 원가라고도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준고정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기계장치 한 대로 최대 100개까지 만들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100개 만들 때까지는 기계 한 대로 운용이 가능하죠? 자, 기계 한 대 사는데 5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100개까지는 한 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50만 원만 들어가겠죠? 자, 근데 저희가 100개 초과해서 200개까지 만들고 싶어요. 그럼 기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대를 더 구입하셔야겠죠? 그럼 두 대를 사와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 곱하기 2 해서 100만 원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100개 초과부터는 또 한 대를 더 추가해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원가가 증가하고 300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한 대를 또 추가해야 되죠. 그럼 추가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정한 범위까지는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해요. 근데 이 조업도를 초과를 해버리면은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고정비를 얘기할 때 얘가 모양이 계단 형식이죠. 그래서 계단 원가라고도 하고 단서로는 일정한 범위라는 게 나와야 돼요. 일정한 범위 혹은 일정한 조업도 수준에서는 일정하고 일정 범위를 초과를 하면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한 원가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고정비가 있다.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 그 다음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원가도 비례적으로 증가한다. 조업도가 증가하면서 추가 요금이 들어가는 형태의 변동비. 그럼 두 개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혼합 원가라고도 한다. 그러면 전기 요금 얘기하는 거네요. 기본 요금이 있고 사용량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들어가는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가 형태 굉장히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 제가 원가액에 대해서도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난이도는 있습니다. 난이도는 있지만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종합원가 계산이고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물은 거는 기읍과 니은의 차이를 구해라. 자, 평균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이랑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오히려 쉬워요.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선입선출법부터 말씀드리면 기초 제공품이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평균법은요. 그런 거 따져서 계산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기초 제공품이랑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한 제공품이랑 같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랑 평균법의
큰 차이는 뭘까요? 두 개 큰 차이점은 기초 제공품이 먼저 완성이 되는지 아니면 단기에 투입한 제공품이랑 같이 합쳐서 완성이 되는지 문제거든요. 자, 따라서 기초 제공품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기초를 따로 빼서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 투입한 거랑 뭉쳐서 계산을 할 것인지 기초 제공품에서 차이가 나요. 따라서 두 개 차이도 기초 제공품 때문에 차이가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을 가지고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회사에 기초 제공품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평균법이랑 선입선출법에서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차이가 안 나겠죠. 왜냐하면 기초 제공품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으로 계산을 하던 선입선출법으로 계산을 하시던 두 개의 차이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두 개의 가공비 차이. 자, 위에를 보시면 재료 원가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된다. 그러면 100%로 계산을 해주시고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라고 나오면은 완성도를 봐주시면 돼요. 완성도가 40%죠? 그러면 300개 곱하기 40% 하시면 120개가 나오거든요. 이 120개가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차이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재료비에 대한 차이를 구해라 라고 나오면은 300개 곱하기 아까 재료비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고 100%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냥 바로 300개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두 개는 기초 제공품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으로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균법 구하는 방법, 선입선출법 구하는 방법 이것도 각각 아셔야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설명드리면 풀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따로 영상을 찍어 둔 게 있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셔서 완성품 한산량 구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10번 공손 및 작업 폐물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0번은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많이 틀렸겠다라고 예측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출제 범위에서 살짝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나온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런 문제들을 꼭 푸셔야 된다 별표 쳐드린 거 있죠. 그거부터 완벽하게 숙지를 하시고 그래도 나는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추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도 또 외우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공손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공손은 불합격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규격에 미달한다든지 불량품이 발생했다. 그러면 공손이라고 하는 거고요. 공손은 또 두 개로 나뉩니다. 정상 공손, 비정상 공손. 자, 저희 보통 비정상적인 것은 어디에 들어갔었죠? 간무 수량 이런 거 있죠. 비정상은 영업 외 비용 쪽으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 쪽으로 넣고 있어요. 정상 공손이라는 거는 작업자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비정상은 작업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작업 폐물. 자, 작업 폐물은 내가 이제 물건을 제품을 만들면서 나온 찌꺼기나 조각들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옷 공장이다 그러면 원단 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정상, 비정상이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조 원가로 넣고 영업의 비용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정상적이면서도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공손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에 배부되도록 한다. 맞죠? 우리 아까 정리했었죠? 정상이면 제조 원가 쪽으로 1번은 맞고요. 자, 2번 비정상 공손의 제조 원가가 8만 원이고 처분 가치가 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자, 제공품은 감소시켜야겠죠.
그죠? 왜냐면 공소는 완성된 것 중에서 불합격품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됐죠. 그래서 제공품은 감소시켜주고, 자, 처분 가치가 10,000원이다. 자, 공손도 팔아서 돈을 받을 수도 있겠죠. 불량품인데 조금 싸게 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처분 가치가 있는 거는 공손품으로 잡고요. 나머지 70,000원은 저희가 버리는 돈이겠죠. 공손 손실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3번. 작업 폐물이 정상적이면서도 모든 작업에 공통되는 경우 처분 가치를 제조 간접 원가에서 차감한다.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 4번. 작업 폐물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작업 폐물의 매각 가치는 뭐 원단 조각을 팔아서 뭐 10,000원 정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조 간접 원가에서 차감한다. 얘는 아니고요. 얘는 영업의 수익 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영업의 수익 쪽으로 넣어주시고 잡손실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실 때요. 정상적이다 그러면 제조 원가에서 차감시켜주고, 만약에 비정상적이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으로 넣는데, 지금은 비용으로 넣겠다라는 게 아니고 같이 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수익이고 영업의 수익 쪽으로 넣는다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실 때 위에 분계까지 외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것만 암기를 하셔도 많이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부터는 세무회계죠. 부가세법에 따른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1번도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1번 자기가 주요 자재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 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자, 우리 재화의 공급이 있고요, 용역의 공급이 있었죠. 재화의 공급은 물건을 공급하겠다, 용역의 공급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옷을 파는 가게예요. 자, 제가 이렇게 바지를 팔 건데, 바지를 팔고 고객이 이거 너무 기장이 긴데 좀 잘라주세요 라고 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잘라서 준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물건도 팔았죠. 그 다음에 수선까지 해줬죠.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될지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될지 애매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주요 자재를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면은 재화의 공급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세탁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바지를 들고 와서 여기를 좀 잘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 제가 자재를 부담하지 않았죠? 이러한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를 누가 부담했는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재를 본인이 부담하면 재화의 공급, 제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거고요. 자, 다만 건설업 있죠? 건설업은 자기가 자재를 부담해도 무조건 용역의 공급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건설업은 무조건 용역의 공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맞죠? 주요 자재 일부를 내가 부담했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 자, 그 다음 2번. 자, 위탁 가공을 위해서 가공을 맡기는 거죠.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 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저희가 한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있다 가정을 할게요. 자, 한국 사업자가 일단 원자재를 일단 주는 거예요. 뭐 네모난 원자재를 주면서 얘를 동그랗게 가공해주세요 라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겠다?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 가공에 대해서 수수료가 오고 가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야 되지만 원자재를 대가 없이 이렇게 보내줄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도 맞죠? 자, 그 다음 4번부터 볼게요. 특수관계인에게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번도 맞죠? 자, 아버지가 이렇게 건물 주고요.
여기 1층의 상가를 아들한테 공짜로 임대해주면서 빌려주면서 장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된 사업과 관련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겠다. 자, 일단은 3번이 틀렸고요. 자, 제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재화까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 거래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용역 제공했고 재화 공급했다 이렇게 따로따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12번 부가세법에 따른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1번 모든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1번 모든 사업자가 틀렸네요. 자, 우리 예정 신고 기간 1기 예정, 2기 예정 있죠? 과세 표준은 매출 세액을 얘기하는 거고 납부세액, 납부 신고해야겠죠? 자, 여기에서 간이가세자 중에서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 사업자랑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 있죠. 이 사람들은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 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날려요. 너희는 예정 신고 기간에 이만큼 납부를 해라 라고 알아서 날라올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13번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3번은 꼭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1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지라도 발행할 수 없다. 1번이 틀렸죠.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2번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죠? 우리 수입 세금 계산서 실무에 입력하실 때 거래처를 세관장으로 입력하셨잖아요. 세관장이 발급을 해줍니다. 3번 면세 사업자도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맞죠? 다만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안 하죠. 왜냐면 면세니까 세금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그냥 계산서만 발급하시면 돼요. 4번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맞죠? 만약에 매출자가 계속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주고 미룬다. 그럼 매입자가 세무서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고 발급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간이가세자 있죠? 간이가세자는 구간이 2개입니다. 자,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부가세 합친 금액이 4,800만 원 미달하는 사업자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근데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제에서 모든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그럼 틀렸죠. 모든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도 틀렸죠. 그래서 구간이 2개가 있기 때문에 간이가세자도 추가를 하셔서 꼭 정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사람. 자, 우리 첫 번째 4,800만 원 미달하는 간이가세자도 발급 안 하셔도 되고요. 택시, 노점, 행상, 그 다음에 미용, 목욕탕, 이발, 그 다음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 그리고 직수출하는 사업자 발급하실 필요 없었죠? 그래서 발급할 필요 없는 면제 사업자도 같이 추가해서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14번도 기본 문제입니다.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이 아닌 것, 다시 말하면 과세, 세금 매겨야 되는 걸 찾아라 라는 거예요. 자, 1번 근로자가 출장 여비로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한 경우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자가운전 보조금. 1번 완벽하게 맞죠?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인데요. 조건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되고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해야 되고 실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도는 20만 원. 자, 그 다음에 2번
회사에서 현물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별도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 원의 식대. 이것도 맞죠? 자, 3번.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서 받는 급여고 월 10만 원 이내. 자, 이것도 맞고요. 그럼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은요. 대주주인 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았다. 대주주래요. 그러면 이미 돈이 많은 부자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대주주라고 하면 회사랑 특수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과세를 하고요. 다만 주주가 아닌 임직원이 제공을 받았다. 그냥 평범한 직원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예요. 잘 봐주시고 그리고 소액주주도 포함입니다. 소액주주면 주식을 가지고 있긴 한데 진짜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5번. 15번도요, 많은 학생분들이 틀렸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15번 문제도 좀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종합소득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종합소득금액은요, 2배, 사근, 연기 얘들 다 합친 겁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마지막으로 퇴직이랑 양도소득은 합치지 않죠. 얘들을 분류과세라고 하죠. 따로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분류과세.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 따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퇴양은 따로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사업소득금액 더해야겠죠? 2,500만 원 더하기 음식점업 마이너스 10만 원. 얘를 결손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결손금은 제가 내야 될 소득에서 차감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더할 게 아니라 빼주셔야겠어요. 그죠? 1,000만 원은 빼고 사업소득금액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 마이너스 70. 자, 부동산 임대업은 주의하셔야겠죠. 자, 우리 상가의 부동산 임대 소득은 타 소득, 다른 소득에서 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사업 안에서만 빼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그냥 제외시켜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더해 주셔야겠죠? 1,300만 원 더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양도소득 금액은 처음부터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죠. 종합소득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시켜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실 점. 2배, 사근, 연기 이렇게 6가지 소득은 합쳐서 신고를 하시고 그 다음 결손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만 상가의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차감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했고 단기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플러스 금액이 생겼다. 그러면 자기 소득 안에서만 차감을 시킬 수 있고요. 다른 소득에서는 차감시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결손금은 언제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결손금은 15년 동안 2월 시키면서 결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무 2급 108회차 정리를 해봤고요.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실기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